2021학년도 제1학기 한국문학과 동아시아 문학 6번째 유튜브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불가능성이라는 테마로 위타프의 단편소설 타락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화상 강의 때 할 얘기를 거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강의가 짧아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대를 해도 좋습니다. 1시간을 넘기지 않을 예정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반응이 뜨거우면 길어질 수도 있겠죠. 이제 다음 주가 7주차 나도 향의 어느 전차 차장의 일기 몇 절을 읽고 나면은 이제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중간고사 기간이 가까워지면은 괜히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심박수가 빨라지고 그러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 과목은 그렇습니다. 잘 알다시피 중간고사는 치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작성해온 짤막한 그 댓글 형식의 에세이가 중간고사를 충분히 대체하고도 남는다고 난 생각합니다. 중간고사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책 읽느라고 고생 많았으니까 중간고사 기간에 푹 쉬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특강을 마련할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여러분과 수요일 날 얘기를 해보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마무리를 할 때쯤 되면은 이 강의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나는 얼마나 충실하게 이 강의 텍스트를 읽어왔고 또 강의에 참여했는지 스스로 판단하게 될 겁니다. 충분히 그럴 때가 됐죠. 그런 시간 가지면서 후반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후반부는 읽을 게 좀 많습니다. 미리 준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반부의 그 디아스포라 소설을 3편을 읽을 텐데 이를테면은 일본 한국 쪽에서는 이민진이라는 작가가 쓴 파친코 2권짜리입니다. 그리고 일본 쪽에서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시구로 가지오. 이시구로 가지오가 쓴 그 커리큘럼에는 남아있는 나날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 남아있는 나날이 아니고 부유한 세상의 화가로 바꿀 겁니다. 내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남아있는 나날이 워낙 유명하긴 한데 우리 역사와 관련해서 읽고 싶어서 부유하는 세상의 화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서는 발작과 바느질하는 소녀 맞죠? 이건 비교적 짤막한 단편입니다. 이 3편의 장편 소설이 맨 마지막에 예정돼 있으니까 미리 마음의 준비 그리고 책 준비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위따프의 타락 원 제목은 침륜이었죠. 여러분들의 발표를 잘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강의는 뭐 그렇게 깊은 얘기까지 들어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모르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내가 준비한 것 하나씩 볼까요? 위따프의 사진이 참 드물어요. 중국 이 검색 엔진 바이두라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 봐도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사진하고 몇몇 함께 찍은 사진이 몇 장 있는데 드뭅니다. 자, 보겠습니다.
위다프 이렇게 쓰고요. 창조사에 주목을 하세요. 예. 이 위다프가 참여했던 동인 이름입니다. 창조사. 사소설에도 주목해야 되죠. 어, 위다프는 1896년 항저우 출생입니다. 이 두 가지에 주목해야 되죠. 1896년이라는 시점, 청일전쟁에서 청나라, 즉 중국이 패배하면서 이제 그 제국의 영광을 새롭게 떠오르는 제국 일본에게 내주어야 했죠.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1년인가 2년 있다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이 아버지의 부재가 심리적으로 강한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우리 타락이라는 소설을 보면은 형과 의절하는 이 장면이 있죠. 아버지의 부재, 남성성에 대한 어떤 그 어, 원망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또는 여성성에 강하게 경도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자연, 어머니 그리고 이 여성에 대한 관심이 각별했다고 하네요. 초기 작품에서는 그렇습니다. 또 항저우라고 하는데 항저주가 아니라 항저우입니다. 항저우 출신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되죠. 이 절강성, 저장성, 항저우. 작년 1월인가요? 우리 단과대학에서 학생들과 함께 백범 김구의 독립운동 노선을 따라서 다녀왔었습니다. 항저우에는 이쪽에 그 미인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운하가 아주 유명하기도 하죠. 항저우에서는 심훈이 쪽에서 공부하기도 했고요. 백범 김구가 잠깐 머무면서 상해 임시정부가 자리하기도 했었습니다. 1945년 수마트라에서 사망했다는 걸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읽은 소설은 대단히 병적이고 퇴폐적이고 낭만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소설이죠. 그런데 26년, 27년 무렵에 이르면은 한국으로 얘기하자면은 이 계급 문학, 이 좌파 문학으로 급선회합니다. 그래서 이 좌파 문학의 젊은 선봉에 앞장서기도 하고요. 그때 루신과 대결하기도 하죠. 그러다가 일제 말기에는 항일 구국 운동으로 뛰어듭니다. 그러다가 인도네시아까지 가서 일본이 싱가포르를 함락하고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까지 점령하기에 이르죠. 그때 그곳으로 가서 항일 저항운동을 펼치다가 1945년에 패전 후에 체포돼서 사망합니다. 상당히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그야말로 낭만적 정신의 진면모를 그대로 보여줬던 것 같아요. 병적인 자기에 대한 그 사랑, 애착에서 출발해서 계급 혁명의 그 한 극단을 달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일본에 저항하는 운동에 온몸으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현실을 훌쩍 뛰어넘는 그런 삶의 궤적을 그린 인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품의 퀄리티는 그렇게 뛰어나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낭만적 정신의 소유자로서 삶의 이력을 따져보면은 동아시아에서 이 낭만적인 정신을 소유한 사람이 어떤 길을 갈 수 있는가 또는 어떤 방향으로 튀어오를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낭만주의적 성격의 창조사 동인이 됐고요. 여기서 이제 계급운동으로 나아갑니다. 이 얘기는 뒤에서 한국의 그 박영희와 관련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사소설 그리고 자전적 소설을 많이 썼고요. 자기 폭로, 자신의 이 삶을 생활을 있는 그대로 폭로하는 소설들을 썼습니다. 거기서 오는 비애,
어떤 복수심까지도 적나라하게 드러냈죠. 이 사소설이라는 게 일본의 아주 독특한 소설 양식인데, 자신이 체험한 바를 가감없이 그대로 드러냅니다. 이 부끄러운 것, 치욕적인 것, 그리고 이 좌절들, 절망들, 이런 가리지 않고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인간의 이 다양한 측면들, 그 중에서도 이 인간이 은폐하고 있는 어떤 예의나 윤리, 도덕으로 휩싸여서, 좀 더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예의나 도덕의 의상을 다 벗어버리고 발가벗은 몸 그대로를 보여주고자 했죠. 예, 다야마 갓다이라는 사람의 이불이라는 작품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일본의 그 사소설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일본의 전통과도 일정 정도 관련이 있고요. 일본인들의 그 은폐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들이 있고, 또 새로운 이 문명과 만나면서 일본인들의 자기 표현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게 또 사소설이라고도 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개념인데 도서관에 가서 이 책을 한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스즈키 토미라는 아주 유명한 일본의 그 학자가 쓴 이야기된 자기입니다. 이야기된 자기인데, 이, 이 원제가 narrating the self예요. 자기를 이야기하기입니다. 사소설론에 관한 한 아주 중요한 저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이 나온 출판사가 망했어요. 생각의 나무라는 출판사가. 좋은 책을 많이 냈던 출판사인데 망해서 이 책을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도서관에 가서 관심 있는 학생은 찾아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소설에 관한 좋은 글들, 좋은 책들이 몇 권 번역되어 있습니다. 소아라는 출판사에서도 사소설에 관한 책들이 있고요. 그리고 한국문학사에서는 이상의 그 작품과 관련해서 설명할 때 사소설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꼭 같지는 않죠. 다른 점이 없지 않습니다만은 사소설과의 관련성을 언급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실들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어떤 은폐하지 않고 드러내는 글쓰기의 형식이라고 이해하는 선에서 머물기로 하겠습니다. 이 자전적 성격이 강하죠. 자기 경험을 드러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자연주의 소설의 일부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자연주의적 작품이란 얘기했었죠. 자연을 그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는 그 자연의 풍경, 자연의 삶 이런 게 그리는 게 아니고 인간의 있는 그대로의 삶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떤 전망을 제시하거나 그 안에서 조직적인 투쟁을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인간의 아주 저열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잔인하고 이런 모습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소설들을 자연주의 소설이라고 했어요. 특히 프랑스의 에밀 졸라가 대표적이죠. 그 영향이 워낙 강해서 일본과 한국에도 깊은 영향을 끼치죠. 플로베르, 에밀 졸라 등등의 프랑스의 자연주의 작가들이 일본 근대문학계에 끼친 영향이 대단했고요. 그게 중국과 한국의 문학 청년들에게도 일정한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사소설과 자전적 소설, 그리고 자기 폭로, 스스로를 드러낸다는 것이죠. 가장 솔직하다고 얘기했던 것이지. 소설이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라면은 자기가 겪은 것, 직간접적으로 겪은 것, 그 상상한 것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게 진실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폭로 다음에 찾아오는 비애를 또 느끼지 않을 수 없었겠죠. 이 점을 염두에 두면은 이 위다프의 이 타락을 읽는 게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지, 왜 이렇게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지. 그러니까 정제되지 않은 그대로를 자신의 감정의 격동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 당시 청년의 그 내면 풍경을 그대로 읽을 수 있는 하나의 보고서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우리가 문학을 정의할 때 뭐 다양한 통로를 마련해 놓죠. 뭐 무슨 주의, 이즘을 끌고 들어오든 아니면 가치관이나 철학을 끌고 들어오든 다양한 참조항을 설정해 놓고 문학의 가치를 따지곤 하는데 중국에서 특히 중국 청년들에게 문학혁명 이후 20년대 초반, 중반에 청년들의 그 감정 교육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위타프의 작품을 읽을 때 우리는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한번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후적으로 우리가 이 문학의 가치를 설정해 놓고 이, 뭐 등급을 매길 게 아니라 그 현실에 들어가서 왜 그 당시 지식 청년들, 이른바 신청년들이 위타프의 소설에 환호했는지 또는 왜 대단히 비판적이었는지 볼 필요가 있죠. 루신의 경우는 위타프의 이런 소설들 대단히 비판했습니다. 천방직축 철모르는 청년들이 이 감정에 휩쓸려서 병적으로 날뛰는 것을 지나지 않는다라고 혹평했죠.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루신의 입장에서 그럴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 새로운 문명의 파도에 휩쓸린 새로운 그 이 담론의 물결에 휩쓸린 청년들, 새로운 문화나 관습을 노출된 청년들에게 이 위타프의 이런 글들은 그야말로 놀라운 기록으로 와 닿았을 겁니다. 그 얘기는 조금씩 뒤에서 할게요. 우리가 또 화상 강의에서 하기도 했었고, 자, 그래서 루시는 현실주의를 대표하는 작가, 위타프는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작가, 근대문학의 두 기둥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루시는 워낙 높이 평가하다 보니까 위타프는 조금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학의 어떤 계몽적 성격에 이 초점을 둔다면은, 그리고 이 계몽이라는 게 사회 개조와 관련된다면은 루시인의 소설에 뭐 강조점을 둬도 뭐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억압된 감정을 해방하고 억압된 감정을 해방하는 과정이 어, 그 기존의 중국의 관습 그리고 이 부당한 억압과의 대결을 전제한다면은 이 낭만주의적인 성격의 위타프의 소설도 충분히 계몽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네. 어떻게 보느냐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20대가 보기에 나 같은 50대나 60대들 분명히 세대 차이를 정확하게 느끼죠. 다릅니다. 그 다름을 충분히 인정해야 되죠. 어떤 지점에서 다른지를 함께 고민할 필요는 있겠죠. 근데 이 꼰대라는 이름으로 억압으로 다가올 때 여러분들은 정하겠죠. 그 저항의 근거가 이 지적 이 수준에 의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감정의 낙차, 어떤 미디어의 수용 방식에 있어서의 거리감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잘 한번 따져보기 바랍니다. 루신을 높이 평가할 수도 있고 또 감정에 적극적 의미를 부여한다면 위타프에게 높은 점수를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1920년대 초반 중국의 현실, 그 중에서도 중국의 젊은이들의 현실, 그 중에서도 지식 청년들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루신에 환호한 사람들도 많았죠. 일본 제국주의나 세계 열강에 저항하기 위한 그 어, 방향을 제시한 사람이었으니까, 또 동시에 자신의 억눌린 감정들을 표출하는 그 계기를 마련해 줬다는 점에서 위타프에게 환호한 젊은 청년들도 적지 않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현장에 있다라는 실감을 우리가 시뮬레이션으로나마 경험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훨씬 다른 작품으로 와닿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읽었던 작품들, 그러니까 어린 버색에도 그렇고요. 읽었던 여러 작품들도 그런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CF 비교하라고 그랬죠. 백조의
흰 파도라는 뜻인데, 이 백조 동인인 박영희의 경우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박영희는 우리가 카프 기억하죠? 이 김기진과 함께 카프를 처음으로 조직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 전에는 25년 카프를 조직하기 이전에는 백조라는 아주 병적인 또는 퇴폐적인 낭만주의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이 계급 문학의 최전선에 나서죠. 그러다가 전향선언을 하고 얻은 것은 이데올로기요 이런 것은 예술이다 라고 선언하고서는 전향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또 아주 이 천황의 에, 에, 앞잡이가 됩니다. 일본 군국주의의 맨 앞잡이로 나서요. 이 변신도 바로 낭만적이죠. 여기서 윗다프와 분명히 구분이 되죠. 윗다프는 항일 저항 전선에 맨 앞에 섰다면은 계급 문학에서 도약해서, 박영희의 경우는 병적 낭만주의자에서 계급 문학으로 나아갔다가 친일 문학으로 나아가는 궤적을 보여줍니다. 내가 병적 낭만주의라고 했지만 병적 낭만주의를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미리 비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당시 백조에 포진했던 홍사용이든 김기진이든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병적인 이 생각에 젖어 있었는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따져볼 필요는 있죠. 이상화의 유명한 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도 이 박영희 등등과 같은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박영희의 시는 맨 뒤에서 잠깐 살펴보기로 하죠. 그 다음에 타락, 윗다프 살펴봤고요. 타락은 1921년에 발표를 했고요. 우리가 본 이 책, 이유견 선생, 서강대학에서 근무하는 학자입니다. 이유견 선생이 짧게 써놓은 그 소개를 보면은 청년들의 우울증을 해부한 소설, 해부라 그랬는데 이해할 수 있겠죠. 자기 해부의 일환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울증 또는 고독, 순한 우울증 이런 말 쓰죠. 우울증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고향에서도 버림받았고 형님에게서도 차이를 보이고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외톨이가 되고 또 자기가 좋아하고자 했던 여성들에게도 거부당하죠. 그러면서 저 깊은 우울 속으로 침잠합니다. 그러면 결국 죽음을 택하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죠. 이 소설에서는 성적 욕구의 실현을 일종의 자아와 세계의 조화로운 일치로 선정하죠. 뒤에서 보겠지만 그게 가능할까? 이 불가능성을 깨닫는 젊은 청년의 고뇌를 그린 것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적 욕구를 실현하는 게 세계와 자아의 조화로운 일치를 의미하는 것인지, 물론 신화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 겁니다만은 현실에서 과연 그런가라는 문제, 이 사랑이라는 이 연애라는 번역어에서 추구했던 게 육체적 욕망과 이 정신적 욕망의 어떤 그 거리감이 분명히 있었죠. 이 조화라는 게 또 가능할까라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뒤에서 조금씩 살펴볼게요. 그리고 개인의 정체성과 민족의 정체성, 그 만남과 어긋남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성적인 그 욕구의 실현이 실패로 돌아가자 그게 결국은 중국 민족이 약해서라는 그 조금은 황당한 말을 내세우죠. 근데 한 걸음만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 아주 예민한 청년의 그 열패감의 근거에 이 약소국인 중국이 놓여 있다는 것 이해할 수도 있죠. 그 차별이라는 걸 우리가 이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묵직한 테마들을 안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이 있는데
두 사람 주목해야 됩니다. 이 광말약이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위타프입니다. 이 광말약은 중국의 유명 학자이기도 하고요. 뭐, 비평가이기도 하고 또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소설도 썼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창조사를 함께한 인물들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네, 감정교육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내가 충분히 얘기한 것 같습니다. 감정교육이란 말은 이 플로베르의 장편 소설 감정교육에서 내가 따왔습니다. 감정도 교육되는 것이다. 뭐, 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는 감정 표현, 표출은 본능이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감정이라는 게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역사적으로 또는 젠더적으로 이렇게 구성되거나 조직되거나 훈육된다는 점 주목하기 바랍니다. 슬픔이든 분노든 뭐 모멸감이든 수치심이든 뭐 다양한 감정들이 있죠. 감정들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젠더적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대적 감정 표현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는 학습한 거죠. 그 학습의 출구가 서양에서 주로 서양에서 온 이 시, 회화, 그다음에 영화, 뭐 소설, 문학 작품들 그리고 여기서 위타프가 타락에서 보여주듯이 그 전통적인 그 낭만적인 시인들 작품들의 재발견을 통해서 재교육을 받는 것이죠. 감정교육 충분히 이해가죠? 근데 여기에서는 주로 중국의 전통 시들을 읽기도 합니다만 그건 주로 자연을 얘기할 때고 인간의 감정의 적나라한 표현과 관련돼 있을 때는 되게 서양의 그 이미지들을 소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를 통해서 또는 우리 그림, 여기 밀레의 풍경화가 있다 그랬죠. 그런 풍경화를 통해서 소비하면서 내 내면의 감정처럼 그것을 서서히 이제 바꿔나가는 것이죠. 감정은 본능적인 게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감정도 학습하는 것이다. 그리고 구성되는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훨씬 재밌습니다. 감정사회학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런 것과 관련지어서 보시면은 훨씬 재밌을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파란 하늘은 아득한 곳까지 구름 한 점 없었고 늘 새롭게 떠오르는 밝은 태양은 여전히 그의 궤도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었다. 간밤의 술을 깨게 해주는 달콤한 해장술 같은 단내를 품은 바람이 남쪽에서 간헐적으로 불어왔다. 아직도 노랗게 익지 않은 벼논 사이로 실처럼 구불구불한 논두끼를 따라 그는 조그만 워즈워스 시집을 들고 혼자서 천천히 걸었다. 자, 이런 문장 보세요. 아직 노랗게 익지 않은 벼논 사이로 실처럼 구불구불한 논두끼를 따라서 워즈워스의 시집을 들고 혼자서 천천히 걷습니다. 이건 어디선가 서양 문학 작품에서 읽은 그 이미지, 인상들을 소비 또는 재현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게 이미지를 재현 또는 소비하면서 우리의 그 감정들을 조금씩 조금씩 형성해 나가는 것이겠지. 사방을 둘러보아도 이 넓은 들판에 사람 그림자 하나 없었다.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만 멀리서 날아와 아련하게 그의 귓가에 전해졌다. 그의 눈이 책을 떠나 꿈을 꾸듯이 개가 짖는 곳을 보았다. 하지만 잡목과 인과 몇채 그리고 고기 비늘 같은 기와지붕 위로 비단 같은 옅은 안개가 흔들리고 있을 뿐이었다. Oh, you sitting gossamer, you beautiful gossamer. 이게 gossamer가 뭐였더라? 안개? 구름이었나요? 구름이었나? 어, 거미줄. 거미줄. 거미줄이었죠. 예. 내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아마 맞을 겁니다. 쓰리 고스머.
beautiful 거슬러. 예, 거미줄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고운 거미줄. 나 고운 거미줄이요. 아름다운 거미줄이요. 이게 엷은 안개를 이렇게 이미지로 표현한 것이죠. 여기 영어로 쓰는 것도 참 그렇죠. 번역하는 것도 그렇고. 앞에서 얘기했지만 번역된 감정입니다. 번역된 감정. 이렇게 말하고 나자 그의 눈에 두 줄기 맑은 눈물이 솟구쳤다. 그 자신도 이유를 몰랐다. 이거예요. 이유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이 뭔가 풍경을 보고 풍경 묘사도 주목해야 되죠. 우리 다시 태어나는 고통에서 풍경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위타프의 소설에도 역시 풍경 묘사가 두드러져 보입니다. 자연 풍경의 묘사가. 그리고 풍경을 바라보면서 이런 그 번역된 그 이 구절들, 시구절들 또는 밀레 풍경들을 떠올리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대상으로서 풍경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겠죠.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는 대상으로서 풍경의 발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타프는 자연에 대한 관심이 깊었다 그래요. 이건 모성으로 바로 이어지고 여성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아버지 또는 국가나 사회에 대한 부정과 관련돼 있다고도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모성에 집착하는 퇴행적인 모습까지 보여주기도 하죠. 이 유아적인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갈망들, 이런 부분은 정신분석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신분석학적 해석은 때로는 지나치게 환원적이어서 다양한 이미지들을 소구하거나 제거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 감정의 떨림들은 떨림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굳이 정신분석학적으로 해석해서 이건 유아적인 모성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무의식의 발현이다 라고 얘기해버리면은 너무나 앙상해집니다. 어머니의 자궁을 열망하는 이 남성의 무의식적 욕망의 표현이다 라고 얘기하면은 너무나 앙상하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형해화해버린다는 것이죠. 뼈만 남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단 풍경과 내면의 감정의 호응 또는 뭐랄까요, 감흥에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영어 문장 안개를 굳이 영어로 표현하는 것, 이것도 멋이기도 하고 액세서리이기도 하겠지만은 이 번역된 감정의 표현, 풍경의 표현이라는 것을 야실하게 보여주는 이 문장이기도 하죠. 이런 데 주목해야 돼요.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를 주목해야 됩니다. 어린 버섯이든 다시 태어나는 고통이든 또 여기 위타프의 타락이든 이 감정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기원들을 살필 필요가 있죠. 일본은 서양을 번역하면서, 그리고 중국은 서양을 번역한 일본에서 일본어를 다시 읽으면서 이 감정들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죠. 사실 일본어로 문장을 읽는다는 건 대단히 오랫동안 이어지는 경험이었습니다. 최인훈의 그 후기 대표작인 화두를 읽어보면은 여기 해방되고 나서도 원산에서 생활했었죠. 원산 도서관 다니던 얘기가 나와요. 그 큰 도서관, 폭격 이전 도서관에서 책 읽던 얘기가 쭉 나옵니다. 다 일본어로 된 책이었어요. 일본어로 된 책, 그러니까 일본이 번역한 서양을 읽으면서 서양을 관념적으로 체험했다는 것이지. 그렇게 체험한 서양을 직접 만났을 때 그 낯설음, 거리감들을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이 번역한 서양을 소비하면서 감정부터 시작해서 의식까지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받았다는 것. 이걸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부정해버리면은, 그걸 지워버리면은 우리는 솔직하지 못한 셈이 되죠. 그리고
자기 기만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번역된 것을 읽는다는 것, 우리 역사적 운명 또 숙명이었어요. 그건 사실이고 그 사실을 은폐해서는 곤란하죠. 그걸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리고 다른 방향이 무엇일지 고민해야 되죠. 그걸 가리고 지워버림으로써 없었던 걸로 하자라는 데서 우리의 자기 기만이라는 게 판을 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건 세상에서 제일 서글픈 게 자기 기만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이 확장돼서 한 사회가 자신이 겪었던 그 역사적 사실들을 지워버리거나 은폐하고 정신승리법으로 문양한 나머지 자신을 위장하는 것, 대단히 씁쓸한 일이죠. 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감정교육, 번역된 감정, 그 감정의 이미지, 표현된 이미지들의 소비, 그리고 그런 감정의 구성,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감정교육. 자, 그 다음 볼까요? 자연의 찬, 앞에서 얘기했었습니다. 그 풍경과 관련해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르시마 다교 얘기할 때 풍경의 발견, 내면의 발견 얘기했었죠. 위타프에게 볼 수 있는 이 자연에 대한 묘사는 이 풍경과 긴밀하게 조응합니다. 볼게요. 이렇게 맑고 다사로운 초가을의 세계에서 이 맑고 투명한 대기 속에서 그의 몸은 취한 듯 나른해졌다. 자유로운 어머니 품에서 잠을 자는 것 같았다. 됐죠? 꿈속에서 무릉도원에 온 것 같았다. 남부 유럽의 어느 해안에 애인의 무릎에 누워 달게 낮잠을 자는 것 같았다. 무릉도원과 남부 유럽 어느 해안에서 애인의 무릎에 누워 달게 낮잠 자는 모습이 만나는 장면 보세요. 그리고 어머니 품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욕망. 여기에서 이 욕망이 다른 여성과 만나고자 할 때 이 신성한 이 장소를 더럽히는 게 돼버리죠. 여기서 비롯되는 게 죄책감, 죄의식일 겁니다. 이 관련성들은 여러분들이 따져보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가 바로 너희 피난처다. 저속하기 짝이 없는 세상들이 너를 시기하고 너를 경멸하고 너를 우롱한다. 이 대자연만이 영원히 한결같으면서도 늘 새로운 창공의 밝은 태양, 늦여름의 미풍, 초가을의 맑은 공기만이 너의 친구, 너의 어머니, 너의 애인이니 너 다시는 세상으로 나아가 저 천박한 남녀들과 함께하지 말 것이며 이 자연의 품에서 이 순박한 시골에서 영원히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쉽게 되지가 않죠. 이 저속한 자들, 이 타락한 자들과 어울리지 말고 이 대자연 속에 머물라. 이 어머니 품에 안겨라 라고 얘기하지만 끝없이 갈망하죠. 뒤에서 보겠지만 그게 거리에서 만난 여학생이든 아니면 하숙집 주인 딸이든 아니면 기녀든 매춘부겠죠. 기녀든 그리고 또 그 갈대숲에서 목격한 남녀의 그 애정 행위가 보여주는 것이든 이 자신의 그 성적 욕구를 제어할 수가 없죠. 그 갈등들 여기서 빚어내는 심리적인 흐름들 잘 보세요. 죄책감, 고독, 우울감 이게 어떻게 쭉 연결되는 이 자연과의 대비 속에서 자연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인간과의 관계, 그 낙차가 빚어내는 게 여러 가지 그 정신적인 질환들, 그러니까 우울이나 뭐랄까요, 순환 우울증 이런 말 쓰죠. 죄책감 등등과 다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머슨의 자유론을 얘기하고요. 헨리 데이비스 소로의 소요유, 익스커션. 우리는 월든으로 잘 알려진 철학자죠. 서로 하이네의 시집, 밀레이 전원 풍경화, 그리고 목가적인 산책, 아이들릭 원더링스라고 해서 이런 마치 그 서양의 그림에서 본 듯한 그런 산책을 했었죠. 앞에서 논뚝길에 워즈워즈의 시집을 읽고 가는 모습 보세요. 그것도 영어로 읽죠. 그리고 번역하고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감정이 어떻게 이 화자인 그에게 오는지를 그 회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번역된 감정이라는
문제를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지와 자연과 어머니와 대립되는 인간과 사람 그 문제를 제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연의 찬과 인간 사랑의 거리, 그 낙차를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그 갭이 있습니다. 그 갭을 채우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여성, 어머니를 대신할 아름다운 여성, 애인과의 충만한 사랑이 찾아와야 할 텐데 그 충만한 사랑은 끊임없이 나를 배신하고 도망쳐 버리죠. 거기에서 이 아득한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은 그게 어떤 그 절벽이 돼서 바다로 추락해야겠다, 떨어져야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이유를 자신이 사랑하는 애인을 찾지 못하고 애인과 충만한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을 민족이 약한 탓이라고 얘기함으로써 우리를 방황하게 하죠. 뭐 그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조금 당혹스러운 건 또 사실입니다. 이 자기 스스로의 의지랄까 사랑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동반하지 않는 아주 연약한 감정, 취약한 상태에 있는 청년의 모습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런 눈물 많고 취약하고 쉽게 우울증에 빠지고 이런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사소설적이기도 하고 또 자기 폭로적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건 또 자기의 자서전적 기록과 많이 일치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20대 초반 중국 청년들의 평균적이라고 할까요? 가장 앞장서서 서양의 감정들을 소비하고자 했던 젊은이들의 이 감정의 상태, 또 내면의 감정의 측면에서 내면의 풍경이 아닐까. 그런 점을 주목해야 되지. 조선의 청년들이라고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주요한의 시 불놀이를 보거나 뒤에서 볼 백조에 포진했던 동인들의 시, 박영의 시를 보거나 이 병적이고 어떤 이런 낭만적인 또 어찌 보면 태폐적이기도 한 자기 폭로적인 비애로 가득한 그런 시들이 많았습니다. 그건 전면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서양에 노출된 상태, 그 중에서도 서양적인 감정의 폭격하에서 어쩔 수가 없이 노출되어야 했던 이 식민지인들, 그리고 중국의 반식민지 청년들의 풍경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죠. 일본도 외가 아니었죠. 일본도 이 시기에는 메이지 40년이 훌쩍 지나고 이제 다이쇼 중후반기로 접어들 무렵이어서 일본은 좀 연륜이 쌓였지만은 이 1910년대 말 20년대 초반까지 조선과 중국의 청년들은 아직 감정의 해방에서 좀 멀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점들 한번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지금 현 21세기 이 20년대를 사는 2000년대의 2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런 감정에 휩쓸릴 때 있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기 바랍니다. 우리 위타프의 그가 얘기하는 자기 폭로적인 이런 모습들이 우리하고 거리가 먼가요? 우리의 자기 절제, 그리고 제어, 윤리감각, 그죠? 이런 것 때문에 좀 억제되어 있긴 하지만은 혼자 있을 때, 또는 혼자 걸을 때 이런 이미지를 소비하고 어떤 폼을 잡고 이런 경우도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혼자 눈물 흘리고 좌절감에 빠지고 자기 이 모멸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럴 때가 있죠. 이제 그것과 어떻게 대결해 나가느냐가 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죠. 그게 또 성숙해가는 과정이기도 할 테고요. 만약 이 상태에 있다면은 이거야말로 참 난감한 노릇이죠. 이런 방황, 절망 이런 게 또
어쩌면 청춘의 특권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아픈 상태로 계속 여기 우리 그처럼 눈물만 흘리고 있다면은 이것도 곤란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의 현재 어떤 한 측면을 바라볼 수 있는 적나라한 거울 같기도 합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도 이런 여기 위터프가 타락해서 보여주는 이 그와 같은 이 감정에서 감정 표현을 자유롭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에 빠지거나 이 연애 감정에 빠질 때 이런 우울증 또는 환희에 쉽게 빠지곤 하죠. 좋을 상태가 갈마들곤 합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하면서 읽기 바랍니다. 내가 강조하는 것은 남들이 남들 이른바 권위 있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선에서 좀 벗어나서 여러분 스스로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의 눈으로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이 위타프 그의 얘기를 들을 수 있을지. 정말 말도 안 되는 퇴폐적인 소리야 라고 내쳐버릴지, 이 21살의 이 고뇌가 실감이 있는데 라고 공감할지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기 바랍니다. 중국이 약하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나 터무니없는 소리인지 아니면 설득 있는 소리인지 이런 것도 한번 잘 따져보고요. 또 여러분들은 서양의 이 문화나 이런 이미지들을 어떻게 소비하는지도 한번 잘 따져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스타벅스에 가는 게 단순히 커피라는 음료를 마시기 위해서가 아니죠. 거기에 분위기를 소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를 소비하죠. 거기 함께 있는 관계를 소비합니다. 그 스타벅스에 있다는 것은 바로 미국의 한 복판에 있다는 어떤 착시 효과를 이렇게 불러일으키죠. 실제도 그런 것처럼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이런 착시나 환상들이 쌓여서 실체화해서 우리는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과정들을 이해하면은 감정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형성되는지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문학, 시와 소설은 감정 교육의 중요한 교재였어요. 어떻게 손잡는지, 어떻게 키스하는지, 어떻게 헤어스타일을 하는지, 어떻게 예를 들면 옷을 입는지까지 다 이런 이 시와 소설들이 많이 알려주죠. 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프로포즈를 해야 되는지 등등 다양한 것들을 시와 소설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 서양의 오페라를 통해서 배우고 영화를 통해서 배우고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감정 표현의 방식들을 우리는 습득해 왔었죠. 우리가 언제부터 장미를 주면서 프로포즈를 했겠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물론 전통적인 이 사랑의 방식들도 있긴 있습니다. 이몽룡이 춘향이를 유혹하는 것들도 있고요. 또 춘향이가 이몽룡을 유혹하는 방법도 있죠.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우리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전통적인 사랑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라기보다는 근대적인 자본주의와 함께 우리에게 도착한 그런 감정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서로 서로 스미는 지점들도 있겠죠. 어디에 강조를 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정통적인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감정 표현에 미숙하고, 그렇죠. 자기 전통적인 윤리에 긴박돼 있어서 서구적인 감정 표현이나 자기 애정 표현 같은데 낯설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식의 표현 방식도 있을 수 있죠. 근데 큰 흐름으로 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 당시엔 소수였지만 이게 큰 대세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이 출발점에 있다는 것 주목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네,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고독과 우울증, 자기해부, 고독과 우울의 이 출발점, 자연, 어머니, 여성에 대한 어떤 신화적인 사랑, 그죠? 또 무슨 정말 순정한 사랑에 대한 기대가 있죠. 자연의 품에 안기듯이 어머니의 품에 안기고 어머니의 품에 안기듯이 사랑하는 여성의 품에 안기고 싶다라는 욕망이 이 축에 있고, 또 하나가 현실이 있죠. 끝없이 배신당하고 배반당하고 혼자 자유행위하면서 느끼는 죄의식들이 있죠. 아주 타락하고 정말 저열한 이 욕망이 있습니다. 이 사이를 이 갭, 이 틈을 채우지 못한 그 어느 지점에서 우리 자석을 이 N극과 N극이 부딪힐 때 그 힘들 있죠. 아주 서로 미는 힘 사이, 이 좁혀지지 못하고 미는 힘 사이에서 근대적 주체,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한 이 나의 이 고독은 깊어지기만 하고, 고독이 우울증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 과정들을 자기 해부의 방식으로, 자기 폭로적인 방식으로 드러내주는 것이겠지. 자기 정체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사랑과 자기 정체성, 감정의 표현과 자기 정체성, 이건 대단히 중요한 상관관계에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얘기해오는 것이니까 여기서 다시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나를 형성해 간다는 것, 정체성을 다양한 루트를 통해 형성해 간다고 할 때 결정적인 계기, 모멘텀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야말로 나를 처절하게 찢어 발겨놓고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나를 안정적으로 보이는 나를 습격해서 나를 파괴해 놓고서 다시 너는 누구냐고 묻고 다시 일어나봐 라고 묻는 게 바로 사랑이 아닌가 싶어요. 사랑과 자기혁명과 관련 지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대상은 내가 거부할 수 없는 타자거든. 내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 타자거든. 그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타자가 요구하고 명령하는 게 있단 말이지. 그럼 나는 서서히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늘 갱신하면서 또는 파괴하면서 새롭게 접점을 찾아가야 되지. 사랑하는 사람, 어떤 애인이든 연인이든 연인과의 만난다는 것은 나를 끊임없이 파헤치고 그리고 균열을 일으키고 다시 생성해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보기에 사랑은 그런 겁니다. 아름답고 달콤한 것은 순간이고 처절하게 내가 깨지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게 바로 또 사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마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런 얘기들을 스스로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물론 내 얘기를 틀렸다고 얘기할 수도 있죠. 아니다. 사람은 정말 그렇게 갈망하던 짝들이 운명처럼 만나서 서로를 보완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른바 우리 반쪽 찾기죠. 반쪽 찾기. 이건 플라톤의 심포지움 향연에서부터 얘기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중국과 우리 조선의 전통 설화에서도 그렇죠. 파경이라고 그러죠. 파경. 헤어질 때 거울을 쪼개서 나눠 갖고, 그걸 쪼개지는 것도 파경이지만 헤어질 때 뭔가를 쪼개서 나눠 갖고 그걸 만나서 결합하는 걸 사랑으로 보는데, 이 헤어져 있던 반쪽끼리 만나서 완전하게 되는 게 사랑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자유연애가 일반화된 세상에서 사랑이라는 게 과연 그럴까?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있을 텐데 사랑은 대단히 잔인합니다. 나를 처절하게 뒤바꾼다는 점에서 그래요. 그게 강력한 타자의 습격에
우리는 붙잡을 하지 못하고 굴복할 때도 있고요. 아주 비열해질 때도 있고요. 그죠? 자신이 해체되는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모멸감을 느낄 때도 있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숭고함과 이 성취감과 그리고 이 환희에 들뜰 때도 있죠. 그 지독한 그 양가 감정에서 우리는 시달리게 되죠. 그게 사랑의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라는 감정, 누군가 좋아한다는 감정과 미워한다는 감정, 증오는 동시에 우리의 뇌의 에너지를 몹시도 급속히 소비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줄기차게 좋아할 수 있는 건 이 뇌신경학자들에 따르면은 한 길면 3개월 이 정도라 그러죠. 똑같은 강도로, 똑같은 감정의 강도로 누군가를 좋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뇌에서 에너지를 소진해서 지쳐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뇌는 살아야 되니까 진화심리학에서 얘기하죠. 누군가를 좋아하는 그 감정에 소비되는 에너지는 3개월 또는 이쪽 저쪽을 소비하는 선까지 못 나가겠다는 얘기지. 이게 뇌신경학과 진화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미움에 소비되는 에너지도 대단하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좋아하고 미워했을 때 그 감정 에너지의 소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건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떠올려 보는 게 가장 빠른 이해의 길일 겁니다. 그렇죠? 자, 고독과 우울증 그리고 자기해부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원망으로 나아가죠. 일본인에 대한 원망, 중국에 대한 원망. 그도 친구들이 다가와 말을 걸어줬으면 하고 바랐지만 친구들은 다들 자기 일만 하면서 즐거워했고 찌푸린 얼굴을 보고는 고개를 돌리고 가버렸다. 그래서 그는 친구들을 더욱 원망했다. 저들은 다 일본 사람이다. 그들은 다 나의 원수다. 내 언젠가 기필코 복수할 테다. 기어이 원수를 갚고 말 것이다. 비분관계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다. 하지만 진정하고 나면 다시 자기 말을 비웃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일본 사람이다. 그들이 너를 동정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네가 그들의 동정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들을 원망하는 것이다. 이것은 너의 잘못이 아닌가. 이런 자기 회복까지 동반한다는 점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죠. 여기 그들 일본 사람이고 그들이 동정하는 건 당연하고 그들의 동정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들을 원망하는 것이라는 것.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냐까지 나아가죠. 만약 여기까지 안 나간다면은 이건 정말 유아적이에요. 근데 이런 자기 회복까지 나아간다는 것, 이 고독과 우울의 그 원인, 이유들, 뭐 이유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유는 분명히 우리가 이 재구성해서 확인할 수는 있죠. 네. 앞에서 얘기한 대로 자연, 대지, 모성, 사랑하는 여성, 그리고 이쪽에 어떤 현실, 저열하고 부패한 감정의 난무, 차별 이런 것들이 있죠. 이 낙차를 극복하지 못했을 때 고독과 우울증의 포로가 되고 만다는 얘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죽음으로 나갑니다. 근데 자기 정체성이라는 것은 이게 화해하는 것일 텐데 이 화해가 어떻게 가능할지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우리가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라면은 이 화해는 불가피하죠. 피할 수가 없죠. 이 화해 방식이 무엇일까? 이 저열하고 지저분하고 이런 것들과 어떻게 만날 것인가?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고민하세요. 인간은 그건 뭐 많이들 얘기하죠. 인간은 정말 고상하고 윤리적이고 정말 그 뭐 위대한 사상을 갖춘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똥 싸고 오줌 싸고 온갖 지저분한 일들 하고 또 정신적으로도 온갖 비열하고 야비한 짓들 하고 남 죽이는 잔인한 짓도 하고 그런 존재이기도 해요. 그 어느 지점에 그 위대한 인간과 저열하기 짝이 없는 이런 인간 어느 지점에 우리가 위치해 있을 겁니다. 그 지점들을 어떻게 찾아갈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죠. 나 혼자 갈지 함께 갈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건 내 개인의 문제인지 사회적인 문제인지 또는 인류의 문제인지
이 자기 해부가 어디까지 가능할지, 자기 폭로가 어디까지 가능할지 참 많은 고민이 따르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네, 내가 바라는 것은 사랑이다. 그 앞에서 얘기했던 두 이 축 사이에 예, 서 몸부림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식도 필요 없다. 명예도 필요 없다. 오직 나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나를 이해해줄 마음을 바랄 뿐이다. 불타오르는 심장, 그 불타오르는 심장에서 나오는 동정, 동정에서 나오는 사랑. 내가 바라는 것은 사랑이다. 어느 아름다운 여인이 있어 나의 고초를 이해해준다면 그녀가 나를 죽인다 해도 나는 기꺼이 그러겠다. 어느 부인이 있어 그녀가 예쁘든 추하든 진심과 진정으로 나를 사랑해준다면 나는 그녀를 위해 죽겠다. 내가 바라는 것은 이성의 사랑이다. 이 강렬한 열망, 욕망이 실패로 돌아가고 말죠. 거기에서 빚어지는 우울, 고독, 그리고 이 자살에 이르는 그 과정들을 이 소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단히 병적이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의 이 격렬한 반응들을 솔직하게 이렇게 쓸 수 있었다는 것이 그 당시로서는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말 중국의 유교적인 그 억압 구조 속에서 이런 감정을 표현한다는 게 불가능했던 거죠. 이걸 표현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이건 루신의 그 소설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죠. 이런 정말 뜨거운 이 말들이 젊은 청년들, 남성, 여성을 물론 막론하고 휘저어 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소설에서의 화자인 그는 실패하고 맙니다. 사랑은 갈망할수록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 그 개인의 성격도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일본이라는 상황에서의 그 차별 문제도 있겠고, 그리고 자신이 중국이라는 그 자의식도 있겠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결합해서 그가 격렬하게 바람하지 않는 사랑은 찾아오질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남는 것은 그 좌절과 죄의식과 공포와 원망이죠. 우리 일본인 여학생이 신하징, 지나인이라면서 외면하죠. 지나인이란 말은 차이나인, 진나라에서 온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걸 멸칭으로 썼습니다. 멸칭, 모멸하는 호칭으로 썼어요. 조센징이라고 한 것처럼 아주 그 모멸을 가득 담은 말이죠. 일본의 극우들이 쓰는 말입니다. 지금도 쓰는 말입니다. 신하징, 조센징. 그리고 자의행위와 제의식, 아주 분명하게 드러났었죠. 근데 지나친 자의행위로 병적인 자의행위죠. 그것 때문에 몸도 엉망이 돼가죠. 그런데도 고골, 죽은 혼이라는 소설을 쓴 고골이 같은 병으로 신음했다는 걸 듣고 알고서는 또 위로하는 것 보세요. 그리고 하숙집딸 훔쳐보기, 관음증이죠. 그리고 갈대숲에서 엿보기 사건도 있죠. 그 기생을 찾아가는데, 바닷가에 기생을 찾아가는데 그 기녀가 또 배신을 하죠. 다른 남성들과 놀아나지. 이런 일련의 이 차별과 죄의식과 이 배신 등등으로 내가 갈망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그 자신의 욕망의 핵심이 멀어져 버립니다. 이 젊은이의 상처 입은 영혼, 그렇게 사랑을 갈망하는데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상태에서 고통스러워해하는 그 상처 입은 신음하는 그 영혼, 여린 영혼을 그린 작품 정도로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중국 젊은 청년들에게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켰을지를 염두에 두시라고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였는지 잘 보기 바랍니다. 어떤 한 사람의 이, 한 작가가 쓴 글 한 편, 소설 한 편이 그 사회에 혁명을 몰고 오는 경우가 많죠. 우리 젠더 혁명 과정에서 몇몇 인터뷰들, 소설들이 몰고 온 파장들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리고 이 이갈리아의 딸들부터 시작해서 82년생 김지영, 문학적 성취가 어쨌든 간에 이런 그 글들이 몰고 온 파장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런 그 중국 청년들에게 이 글은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유치하고 조금 병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뭔가 좀 덜 떨어진 애의 행위처럼 보이지만은 이런 언어들이 자연을 묘사하는 것이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 자신을 폭로하는 것, 이게 놀라운 충격으로 와 닿았을 거란 얘기지. 이 점을 늘 감안하면서 읽으시 바랍니다. 네, 계속 강조하지만, 자, 그럼 찾아온 게 이겁니다. 자책과 공포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우울증도 이 때문에 더욱 심해졌다. 그는 요즘 어디를 가도 편하지가 않고 불안했다. 학교에서는 일본인 친구들이 그를 따돌리는 것 같았다. 그는 중국인 동포들과도 원수가 되었다. 요사이 그는 퇴락한 절의 스님처럼 남들을 원망하고 자기를 욕하는 것 말고는 달리 할 일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 얘기할 수 있잖아. 이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자연이 어머니 품이라 생각하고 그냥 거기에서 지내면 되지. 워즈워스의 그 자연 시들, 전원 시들 읽으면서 말이야. 밀레 전원 풍경 좋아하면서 그렇게 살면 되지. 뭐하러 이렇게 갈망하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어떤 성적인 욕망을 그렇게 쉽게 잠재울 수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인간으로서 인간의 그 욕망을 다 뛰어넘는 초극한 그런 뭐 대선사가 돼 있는지도 모르죠. 인간이 어찌 그렇게 쉽게 이런 욕망들을 떨쳐버릴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솔직한 편이죠. 이 작가는 솔직한 편입니다. 그 대자연의 품, 어머니의 품, 그런 어머니의 품과도 같은 여성의 품에서 깃들고 싶지만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현실에서 처절하게 경험하는 것이지. 그리고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질환에 끝까지 내몰리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건 자신을 내던지는 어떤 감정의 모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네. 사랑이라는 감정의 모험. 그 감정의 모험의 극한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죠. 그렇죠. 그건 이 사랑이 갖는 다양한 그 이 빛깔들, 정말 이, 저 높은 영혼에 도달하고자 하는 고향감, 그 환희들이 있는가 하면은 저 추잡하고 저열한 자기 모멸감까지 동시에 머금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것. 그리고 그 감정, 사랑의 그 다양한 빛깔의 감정들을, 다양한 색채의 감정들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죠. 서로 정확하게 1대1로 대응하지가 않죠. 상대와의 그 감정 교환이라는 게. 비대칭성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연애는 불가능한데 그 불가능한 것을 추구할 때 우리는 이런 지점에 도달하곤 하죠. 그리고 어느 선에서는 나이가 들면서 또 세상 현실과 타협하면서 어느 접점을 찾아가죠. 그리고 좀 세월이 지나면은 사랑은 무슨 사랑이야, 그냥 의리로 사는 거지 하면서 체념하는 지경에도 이르는 모양입니다. 또 그러다가 노년이 돼서도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괴테가 74살의 괴테가 19살에 누구의 때를 또 잊어먹었다. 율리케 사랑에 빠졌듯이. 그리고 그 사랑이 받아들이지 않자 그 좌절에 헤매면서 쓴 시들, 편지들 보세요. 눈물겹습니다. 그 위대한 시인이자 극작가이자 이 작가, 위대한 독일의 위대한 시성, 영혼이라고 하는
그 근엄한 괴테마저도 19살 여성에게 사랑에 빠져서 사랑의 눈길에 이 휘둘려서 못 태어나는 거 보세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로 이, 이 극복하고 절단해내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닌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차례 얘기했죠. 사랑은 사고라고. 그 뜨거운 사랑일수록 그 치명적인 사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회복되기도 하죠. 이런 얘기는 길게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과정에서 아마 경험을 할 겁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이제 복수의 정령으로 이어집니다. 사랑, 연애의 실패, 불가능성의 체험이겠죠. 그리고 복수의 정령으로 치닫습니다. 앞에서 여러 번 강조했으니까 길게 얘기하지 않을게요. 왜 자기에게 문제를 돌려야지 왜 중국인, 뭐 일본인, 민족적인 문제를 돌리느냐라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걸 참조해서 여러분들도 그 지점들을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원래 일본인들은 중국인을 멸시했다. 우리가 개돼지를 멸시하듯이 일본인들은 다들 중국인을 진화인이라고 불렀다. 일본의 진화인이란 세 글자는 도둑놈이라는 욕보다 더 듣기 싫었다. 그런데 지금 이 꽃같은 여인 앞에서 그는 어쩔 수 없이 나는 중국인이야 라고 자인할 수밖에 없었다. 중국이여 그대 왜 강해지지 않는 것이냐. 그는 온몸이 떨렸다. 금방이라도 눈물이 떨어질 듯하였다. 이 부분은 발제를 통해서도 얘기를 했으니까 발제 발표를 통해서도 얘기했으니까 더 부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개자식들 속물들 내 놈들이 감히 나를 모욕해 복수할 테다. 복수 내 기어이 내 놈들에게 복수할 것이다. 세상에 진심을 가진 여자가 어디 있겠는가. 나를 배신한 그년 이 기녀를 얘기하죠. 내가 감히 나를 버려? 됐다 됐어. 이제 다시는 여자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여자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난 내 조국을 사랑할 것이다. 나는 조국을 애인으로 삼을 것이다. 너무 비약이 심하죠. 그런데 이 감정의 이 흔들림, 널뛰는 감정들도 우리는 이해하고 들어주기로 합시다. 그는 곧 뛰쳐나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싶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옆방의 속물들이 부러웠다. 이겁니다. 이거. 이렇게 감정을 어떤 공공적인 선으로 돌려버리고 싶어요. 사회를 위해서 일하고 뭐 중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든 뭐 사회를 국가를 위해서 일하건 우리 이광수에게서도 봤었죠. 근데 결국은 기녀하고 이 수작하고 있는 옆방의 속물들이 부러워진 거야. 이런 지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런 지점에 일본인들에게 복수에 불타면서도 중국인이여 부광해지라고 얘기하면서도 나는 중국을 애인으로 삼겠다. 정말 이런 지저분한 사랑하지 않겠다. 이 존엄한 국가를 사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옆방의 속물들이 부러워요. 이걸 어찌할 것인가. 나 이런 지점들을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위하니 민족을 위하니 뭐 시민을 위하니 뭐 누굴 위하니 누굴 위한다는 사람들 나는 기본적으로 깊이 신뢰하지 않는 편입니다. 자기의 감정들, 자신의 그 이 의식들, 자신의 그 생각들에 충실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는 신뢰할만 합니다. 그래서 개인주의자들 있죠. 남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고 남과 더불어서 나를 발견해가는 사람들. 개인주의자들이 훨씬 더 긍정적인 의미로 와 닿습니다. 나에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즘이나 이념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나는 거리를 두는 편입니다. 그게 뭐 좌익이든 우익이든 좌파든 우파든 어떤 이념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난 두려워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내적인 힘, 내식으로 얘기하자면은 내공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사랑도 아마 이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 점에서 이 타락에서 그는 솔직한 편이죠. 일본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면서 중국이라는
나라의 국가를 부강하게 만드는데 뭐 공을 들이겠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겠다. 라고 마음먹었지만은 그 다음 순간 바로 옆방의 속물들이 부러워지는 이 감정의 떨림들이 나는 소중해 보입니다. 만약에 이런 거 다 제거해버리고 그냥 나는 여성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자연에 그냥 귀의하겠다는 사람이나 또는 다 필요 사랑이고 뭐고 다 버렸다. 나는 국가와 민족과 결혼했다. 이런 사람들 난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귀한 사람들이 몇몇 있을지 몰라요. 인간의 이 욕망들 다 뛰어넘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있을까 싶어요. 또 이런 옆방의 속물들이 부러운 그 내밀한 인간의 욕망을 다 떨쳐버리고 정말 그럴 수 있었을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나는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자, 마지막 장면입니다. 결국은 이 실패에서 오는 좌절, 우울, 열패감, 모멸감에서 못 벗어나서 죽음을 선택하죠. 이 죽음이 자기 구원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도피일까요? 이게 낭만주의, 특히 병적 낭만주의라고 하는 이 낭만주의가 도달하는 지점이죠. 타나토스죠. 죽음을 향한 욕망입니다. 이 에로스가 삶을 향한 욕망이라면 타나토스는 죽음을 향한 욕망이죠. 에로스와 타나토스에는 여러분들이 찾아서 개념들 확인하기 바랍니다. 에로스, 타나토스. 예. 중요한 말입니다. 삶을 향한 그 욕망, 타나토스는 죽음을 향한 욕망. 이 두 개가 병존하고 있다 그러죠.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이걸 문화론적으로 분석한 사람이 바로 허버트 마르쿠제라는 사람입니다. 에로스와 문명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병적인 낭만주의의 소유자를 우리는 비난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죠. 옛날에 나였다면 비난했을 겁니다. 무슨 사랑이 중요해? 이 이념을 위해서,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싸워 나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코웃음 쳤을 겁니다. 약해 빠진 놈 이렇게 하면서.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합니다. 이 병적으로 고통받는 청춘들을 나는 이해할 것 같아요. 이렇게 긴 세월이 지나서야 조금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때 내가 20대 30대였을 때 이런 감정을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리고 은폐하고 뭐 이념을 내세웠던 건 나의 기만이었죠. 통렬하게 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나는 내 감정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우리 마치 거대 담론들, 뭐 이념이나 어떤 사상, 거대한 사상들. 근데 내 이념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죠. 흉내낸 것들로 내 감정들을 다 위장하고 그것이 마치 이 사랑을 다 덮고 남을 것처럼 얘기했었죠. 내가 자기 기만이 얼마나 인생을 슬프게 하는지를 계속 강조하는 것은 나의 그 모자란 경험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죽고 싶은 심정까지 그 절벽까지 가는 이 나는 대단히 솔직한 영혼입니다. 여기서 나죠. 그는 솔직한 영혼입니다. 그렇다고 죽음으로 치달아서는 곤란하죠. 우리 위터풀한 사람의 변신 또는 전향 과정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수록 말이에요. 강의하는 게 어떤 인생의 얘기와 밀접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온 역사, 내가 살아온 삶들과 마주하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솔직하지 않다. 우리 학생들에게 단순한 지식 정보만 전달하는 장사꾼, 지식 장사꾼일 뿐이다. 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돼요. 이게 나이 탓일까요? 아마 나이가 가르쳐주는
지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다른 이 텍스트를 읽는 관점, 다양한 관점이나 비평적인 개념들을 다 우리가 어, 뭐, 이, 버리고 얘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난 여러분들의 솔직한 생각들을 듣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고민들, 여러분 세대의 고민들을 듣고 싶습니다. 다 오프 더 레코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21세기 20년대를 살아가는 청춘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특히 이 사랑이라는 감정과 관련해서 고민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를 더 통렬하게 비판하고 싶어요. 그게 여러분 세대의 또 특권이기도 하겠죠. 자, 죽음을 얘기하면서 죽음을 어떤 시뮬레이션 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죽었다 아니다 이렇게 판정하기는 어렵죠. 절벽에 서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죽고 싶을 때까지 자신의 그 사랑에 대한 고민을 밀고 나갔다는 것, 그 점에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곳을 갈 수 있는가? 난 이미 가장 비천한 인간이 되었다. 후회해도 소용없다. 후회해도 늦었다. 나는 여기서 죽으련다. 내가 바라는 사랑은 아마 얻지 못할 것이다. 사랑이 없는 삶이 식은 죄와 무엇이 다를까? 나는 장차 어떻게 살 것이며 나는 또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왜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대답할 수 있죠. 다른 사람 찾아봐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다른 사람 좋아하면 될 거 아니야. 그게 쉽게 될까? 이 배신감과 모멸감, 이 죄책감 이런 것들이 다 뭉뚱그려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글쎄요, 잔인한 충고인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 나는 걸으면서 처량하고 슬픈 말들을 죄다 쏟아냈다. 한동안 걷다가 다시 서쪽 하늘의 별을 쳐다보았다. 또 눈물이 흘렀어요. 폭포처럼 흘렀다. 주위의 사물들이 온통 흐릿해졌다. 눈물을 한번 훔치고는 멈추어 서서 긴 한숨을 내쉬었다.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면서 말했다. 조국이여, 조국이여. 나의 죽음은 그대 때문이다. 그대 어서 부자가 되어라, 강해져라, 부강해져라는 말이죠. 그대에게는 고통받은 수많은 아들, 딸들이 있다. 이렇게 끝납니다. 이 자신의 정체성의 뭐랄까요? 정체성의 파열과 조국의 이 허약함이 같은 문장, 같은 단락에서 얘기되고 있는 것, 같은 맥락에서 얘기되고 있는 것,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그렇다고 조국에 귀하지도 않죠. 그렇다고 나의 사랑을 밀고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 사이에서 죽음이라는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건 깊은 갈등의 또 다른 표현이겠죠. 네, 이 갈등 속에서 몸부림치는 청춘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위타프는 자신의 삶을 소설로 재현해 보였죠. 자기 폭로, 사소설적인 방법론을 통해서 자기 폭로를 통해서 청년들에게 이 감정의 격렬한 이 흐름들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유치해 보이고 조금 어리광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많은 이 사랑이라는 감정, 낯선 감정, 근대적인 낯선 감정이죠. 감정에 부딪혔을 때 토로할 수 있는 언어의 최대치, 중국 작가로서 토해낼 수 있는 언어의 최대치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이 감정과 사랑이라는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로서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 다시 반복합니다마는 중국의 청년들이 환호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선의 청년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맥락에서 심판자 입장에서 말해서는 곤란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위타프의 타락이라는 이 소설의 화자가 고백하는 것과 얼마나 먼 거리에 있는지 여러분의 감정선의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기 바랍니다.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게 가장 뭐랄까요? 깊은 독서 방법이기도 하겠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1시간 내에 끝낸다 했는데 좀 시간이 지났네요. 이게 백조라는 잡지입니다. 앞에서 얘기했죠. 그리고 박영희가 쓴 월광으로 쓴 짠 병실이라는 시의 일부입니다. 제목부터가 대단히 병적이죠. 그리고 이 감정을 절제하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죠. 감정의 홍수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렇다고 이거 우리가 비난만 할 것인가? 나는 젊었을 때 비난만 했습니다. 지금은 통절하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나는 고등학교 때, 대학 또는 1, 2학년 때 이런 감정들을 토로하지 않았던가? 그러면서도 마치 나는 심판자인 것처럼 병적인 낭만주의를 하고서 낭만주의니 뭐니 하면서 이걸 치지도에 해버렸습니다. 내쳐버렸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읽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꼭 뭐 이런 흉내내라 이렇게 이런 감정들을 그대로 소비하면서 내 것으로 소화해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근대적 감정의 하나인 사랑의 다양한 이 감정들이 있었죠. 사랑이 포함할 수 있는 감정들, 그 기쁨부터 환희부터 시작해서 이 슬픔과 이 분노와 이런 것까지 다 모멸감까지 포함하는 그런 감정들의 기원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밤은 깊이도 모르는 어둠 속으로 끊임없이 구르고 빠져서 갈 때 어둠 속에 낯을 가린 미풍의 한숨은 갈 바를 몰라서 애꿎은 사람의 마음만 부질없이도 미치게 흔들어 놓도다. 가장 아름답던 달림의 마음이 이때이면 남몰래 앓고 서 있다. 달림의 마음이 앓고 서 있답니다. 근신스럽게 한 발 한 발 걸어오르는 달림에 정맥혈로 짠 면사 속에서 나오는 병든 얼굴에 말 못하는 근심의 빛이 흐를 때 갈 바를 모르는 나의 헤매는 마음은 부질없이도 그를 사모하도다. 정맥혈로 짠 면사래요. 정맥혈. 정맥의 피로 짠 이 천이죠. 비단 천입니다. 천 속에서 나오는 병든 얼굴에 그 천 속에서 병든 얼굴이 이렇게 나옵니다. 달빛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달빛을 보면서 님의 얼굴을 떠오르는 것이겠죠. 말 못하는 근심의 빛이 흐를 때 갈 바를 모르는 나의 헤매는 마음은 부질없이도 그를 사모하도다. 이 월광은 달빛이에요. 달빛으로 짠 병실. 얼마나 낭만적인가. 신화적이기도 하죠. 가장 아름답던 나의 쓸쓸한 마음은 이때부터 병들기 시작하였다. 달빛이 가장 거리낌 없이 흐르는 넓은 바닷가 모래 위에다 나는 내 아픈 마음을 쉬게 하려고 조그마한 병실을 만들려 하여 달빛으로 쉬지 않고 짜고 있다. 이 바닷가에 달빛이 환히 비칠 때 그 달빛으로 병실을 짜서 병실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지. 달빛 품에 안겨서. 이 얼마나 낭만적이고 병적이고 또 퇴폐적이까지 한가. 우리 이상화의 시 중에 나의 침실로라는 시가 있어요. 그것과 나란히 읽을 수 있는데 우리 이상화 하면 빼앗긴 들여도 보면 오는가 해서 저항 시인으로만 있지. 그 저항 시의 또 한 축이 이런 나의 침실로 같은 작품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도 함께 보면서 이 위타프의 낭만주의적인 소설 타락을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근대 초기 동아시아 지식 청년들의 감정의 그 흐름들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근대적 감정의 또 다른 어떤 기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감정은 감정이 아니라 그때 이미 근대 서양에서 생산된 다양한 그 문학 작품들, 예술 작품들, 음악이든 오페라를 포함한 음악이든 아니면은 뭡니까 영화든 아직 영화는 가까이 감상하지 않았겠네요. 이 청년들은. 그리고 미술이든
시든 소설이든 이런 그 다양한 그 예술 텍스트들을 소비하면서 감정들을 형성해 나갔다는 점 주목하기 바랍니다. 이게 번역된 감정과 관련지어서 주목해야 할 바입니다. 우리 다시 첫 강의를 떠올려야 되겠죠? 네,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나도양의 어느 전차 차장의 일기 몇 절입니다. 거기에서는 또 청년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참 궁금합니다. 길지 않은 소설이니까 다 읽기 바랍니다. 2021학년도 제1학기 한국문학과 동아시아문학 제6강 사랑의 또는 연애의 불가능성 나도양 위따프의 타락을 중심으로 얘기했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